안녕하세요. 탐맨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탐정을 위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탐정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이토록 좋은 탐정제가 우리나라에도 빨리 도입이 된다라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했어요. 뭐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중간에는 제가 뭐 현장 일 때문에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기할 만한 것은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의 장기 미제 사건을 제 나름대로의 이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범인도 좀 추려나가고 분석을 하고 있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졌습니다. 연쇄살인범 얘들은 도대체 어떤 애들일까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연쇄살인범도 어렸을 때는 응애 하고 이렇게 좀 귀엽게 태어났던 아가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간은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연쇄살인범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나? 연쇄살인범으로 변하는 어떤 최초의 어떤 이유, 그리고 얘들이 이상한 어떤 그런 범죄 행위를 보면 우리가 사이코패스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시작하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상식에서 벗어난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러한 것들은 이 사이코패스의 어떤 그 행동의 측면으로 판단을 우리가 하지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제가 연쇄살인범으로 인간이 만들어지는 어떤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요. 동시에 이제 사이코패스로 바뀌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연쇄살인범이라는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자체가 사이코 아닙니까? 예. 물론 이제 제 주관적인 의견도 가미가 되겠지만, 전문가의 어떤 자료도 제가 좀 많이 학습을 해보고,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이런 어떤 범죄자로 변하는 경로는 뭐 딱 한 가지 경우에 이유만 들을 수는 없겠지요. 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런 어떤 성격장애나 이런 범죄자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통계적으로 보면 그 범죄자로 바뀐 연쇄살인범의 과거의 가족관계를 봐야 합니다. 가족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역학관계를 봐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결국은 부모 관계죠. 가정 환경, 성장 과정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으로 변한 이런 범죄자들의 공통점,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좀 많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성장 과정에서 결손 과정 출신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중에서 아버지의 부재인 경우가 많다. 그 어머니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굉장히 아이에게 지배적이었다. 유년기, 아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부재했다라는 것은 매우 공통적이고 흥미로운 그러한 팩트로 발견된다. 연쇄살인범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요. 자, 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굉장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다. 지배적인 어머니의 이미지가 아이에게 형성이 되어 왔겠지요. 성장을 하면서 어머니의 이미지, 그 지배적인 어머니의 이미지에 대한 일종의 혐오감이 생긴다. 그래서 다수의 여성에 대한 일종의 선입견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연구 결과 유년기에 아이가 이제 어머니로부터 받는, 지배적인 어머니로부터 받는 어떤 신체적, 정신적, 심지어는 성적인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가족 내의 정신질환, 범죄 행동, 또는 알코올 중독 기간이 유지되는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확률이 높다.
우리 보면은 요즘에 이제 뭐 남녀 평등 시대이고 심지어는 여성의 권위가 굉장히 강하지요. 아빠를 안 무서워해요. 요즘에는 엄마가 좀 대부분 셉니다. 여성 상위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아빠 엄마한테 이르지 마 뭐 이런 말도 하고, 너 이거 엄마가 보면 혼난다 라는 말도 보통 하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뭐 수십 년, 뭐 십수년 또는 수십 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참 이 남자의 권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교육 사업을 좀 오래 했었잖아요. 중고등학생들 많이 다뤄본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좀 인사도 잘하고 어떤 좀 매너가 좋고 어른에 대한 공경도 잘하고 칭찬을 많이 받는 아이들과 좀 버르장머리 없고 이런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오랜 시간 학원업을 하면서.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이 권위적이고 무서워 그런 집 아이들이 인사를 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확 쥐어잡고 사는 집은 애가 버르장머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친 학년들이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생도 가르치고 뭐 어른들 뭐 외국계 다국적 기업에 이제 그 뭐 비즈니스 잉글리시도 제가 가르치면서, 초등학생들은 제가 안 가르쳤거든요. 안 가르쳤는데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서, 자, 아버지가 무서운 집 또는 엄마가 확 잡는 집을 딱 보면, 엄마가 확 잡는 집은 애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다 케어가 되거든. 근데 이제 사춘기가 들어서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엄마의 어떤 그런 관할권을 벗어나요.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이제 등치도 내가 더 크고 하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한 번씩 대들고 뭐 이러거든. 그러면 이제 짜잔하고 아빠가 나타나야 돼. 아빠가 딱 나타나서 야 이러면 이제 애들이 사춘기를 잘 좀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무섭게 잘 규율을 지키면서 넘겨요. 근데 이제 아빠가 짠하고 나타나봐야 더 역효과가 나는 집이 엄마가 확 휘어잡고 있는 집이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참 그 이제 아버지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물론 권위 의식을 가지고 권위주의를 가지고 아버지가 막 가족들을 괴롭히고 어떤 가정폭력의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안 되는데 그건 범법행위니까. 하지만 이 그 종교의 그 기독교에 보면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명한 여자라면 이제 남편의 권위를 잘 세워주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사춘기가 왔을 때 아버지가 짜잔하고 나타나면 이제 아이들을 잘 양육시키고 성장할 수가 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탐정으로서 연쇄살인범의 어떤 이 사이코패스적인 이런 증상들을 이제 연구를 저도 나름대로 하고 자료를 쭉 찾아보고 이제 관련된 전문 서적을 읽어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거란 말이에요. 자, 가정 환경 안에서 아버지의 부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지배적이었고 신체적, 정신적, 심지어는 성적 학대까지 아이에게 서슴없이 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굳이 막 실제로 성적 학대를 했다기보다도 이제 좀 상업을 해야 되니까 엄마가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말을 좀 함부로 한다든지 뭐 욕지거리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어떤 정신질환을 유발하거나 범죄 행동, 알코올 중독 기간이 많이 이렇게 생겨버리는 이런 것들이 많은 성향들을 보여줘 오는 그런 환경에서 많이 자랐다. 연쇄 살인범의 과거를 추적해보니 그렇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연결을 시켜보면 연쇄 살인범은 보통 피해자가 여성이 많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나 분석하고 있는 미제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여성이 많은 경우에 원인을 이렇게 찾아나간다. 유년기에 표출되는 행동상의 위험 신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그런 끼가 어렸을 때 있었다라는 거거든. 연쇄살인범의 가정 환경은 이런데 얘네들이 이런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그널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연구 활동에 보면 유년기에 표출한 행동상의 위험 신호 세 가지는 맥도날드 삼각형의 세 가지 요소라는 말로
분류집니다. 맥도날드 삼각형의 세 가지 요소. 전문 서적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어렸을 때부터 얘가 약간 사이코 범죄, 연쇄살인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좀 전에 얘기한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인데 유년기에 보내는 시그널, 신호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야뇨증이에요. 야뇨증. 밤에 좀 오줌을 싸는 증상을 보이더라.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된 경우가 있다. 두 번째, 불을 지릅니다. 방화. 어린아이의 어떤 방화. 세 번째는 동물을 살해합니다. 동물을 살해, 괴롭힘. 뭐 이런 세 가지. 야뇨증, 방화, 동물 살해. 이 세 가지의 위험 신호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유년기에 표출하는 행동상의 위험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한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관계이고, 뭐 이것이 꼭 일반적이라고는 또 볼 수 없다라는 어떤 반론도 만만치는 않아요. 어쨌든 실험에 의한 거였다 이런 얘기고, 자, 이 공포의 삼각형을 대체한 것이 이제 조금 다른 또 설득력을 주는 이론이 행동 연구라는 게 또 있어요. 범죄 심리학에서 이 행동 연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이야기 뭐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릴 때 말이죠. 아이들을 양육할 때 부모가 대화를 좀 많이 해주고 안아주고 스킨십도 많이 해주고 이런 거를 많이 가르치라고 하죠. 예, 우리 애들도 제가 이제 뽀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자, 유년기에 부모에게 공감력 형성을 배웁니다. 자, 공감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프단 말이야.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픈 거를 남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 그죠? 역으로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내 주변 사람이 아파요. 그럼 그걸 딱 봤을 때, 또는 힘든 일을 겪는 걸 봤을 때, 정말 힘들겠다라고 공감하는 거야, 이렇게 공감. 예를 들어 누가 한 대 딱 저쪽에서 맞아서 저 사람 되게 아프겠다. 이게 공감이거든. 이 공감 능력은 누구에게서 배우냐? 부모에게서 배운다는 거야. 유년기에, 어렸을 때. 자, 그런데 이 공감력이라는 게 부모가 서로 잘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걸 보면서도 배우고, 그리고 부모가 우리와 아이와 소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영향을 받는 데입니다. 공감력이 그렇게 만들어진대요. 자, 그런데 편모, 이제 아버지의 부재 상태에서 큰 거는 그걸 못 볼 거 아니야, 그죠? 그걸 못 보고 컸고, 또 어머니로부터 내가 학대를 당했다. 그럼 또 그걸 형성을 못 한다는 거야. 공감력을 배울 기회를 많이 상실한다, 유년기에. 자,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모와의 관계, 부모로서의 관계, 부모끼리의 관계, 부모와 나와의 관계, 뭐 여기에서 공감 능력이 이제 그 관계에서 형성을 할 수가 없는 아이가 그런 능력이, 그런 기회가 없다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공감 능력 플러스 죄책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저질렀을 때 내가 느낀 어떤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 이 공감 능력이나 죄책감이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단순하게 공감 능력이 없다, 죄책감이 없다라는 게 뭐 큰 문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게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는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옆에서 살인을 당하고 있거나 불에 타 죽거나 그래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끔 있지요. 공포영화를 볼 때도 막 놀라지 않고 무섭지 않아 할 수도 있지요. 그게 이제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공감 능력의 부재가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렇게 전문 서적에도 나와 있어요. 타인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짓거리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아파할 거고,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 나빠할 거고,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어할 거고 상처받을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일부러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사기치는 애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수십억의 사기를 쳤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타인을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습니다. FBI에 의하면 사이코패스는 성격장애입니다. 성격장애인데, 성격장애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매력을 굉장히 많이 호소합니다. 자기는 잘났다. 자기는 매우 잘났다. 막 성형 중독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타인을 조종할 수 있다. 나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사이비 교주처럼 내가 당신들을 조종할 수 있어. 나는 대단한 위력이 있는 사람이야. 세 번째,
어떤 협박이나 위협까지도 가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니네 내 말 들어. 이 세 가지. 성격장애입니다. 성격장애인데 성격장애 특징 세 가지. 자신의 매력을 굉장히 강조한다. 강요하고. 두 번째, 타인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어떤 협박이나 위협도 섞어가면서 사용한다. 이 세 가지가 이 사이코패스의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FBI에서 내놓은 보고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죠? 굉장히 이기적이겠죠. 그리고 폭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남을 통제하려고 하고, 이기적인 어떤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려고 하겠죠. 예,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던 테드 번디라는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미국에. 이게 이제 유명한, 대표적인 예였다. 또 이제 추가를 해볼게요.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얼굴이 그냥 무락부락하지 않게 생긴 경우가 많다. 예, 오히려 깔끔하고 눈이 좀 처질 수도 있고 아주 곱상하게 생길 수도 있다. 예. 그들을 대면하게 되면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상적인 겉모습. 뭐, 그리고 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 다음 뭐, 매너 있게 보이려고 하고 옷도 잘 입고 자기 외모를 꾸미는 사람이 많다. 또 배경을 추적해보면 그리 뭐 아주 가난한 사람이거나 아주 뭐 이렇게 못 배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자, 여기에 이제 추가를 시켜봅니다. 연쇄살인범의 또 다른 특징을 한 개 더 제기를 합니다. 연쇄살인범의 또 다른 특징은 성적인 도착증이 있다. 강렬하고 지속적인 성적 판타지와 욕구가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 또는 충동적인 어떤 행위를 좋아합니다. 자, 이런 거는요, 보세요. 성적 도착증, 이런 거는 이런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나 충동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성적 판타지와 욕구가 높은 이유는 유년기에 받은 성적 학대 피해 경험과 관련이 있다라고 연구에 나옵니다. 욕정형 연쇄살인은 성도착증의 결과로도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미디어학교는 이제 분석을 계속 영상을 보시다 보면 공통점들이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자, 일부 범죄자들에게는 판타지가 큰 역할을 하는데 그 판타지, 머릿속에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런 쾌감을 느끼고 있는 장면이나 행위, 이런 판타지가 있다라는 거야. 자기만의 요청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다라는 거야. 또라이 새끼들이죠. 자, 자신이 원하는 행위나 이상적인 피해자에 대해 떠올립니다. 또 뭐 예를 들면 뭐 소아, 어린 아이를 좋아한다든지. 자, 보통 음란물이나 성적인 목격이 성도착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장면을 봤거나. 자, 그런 취향은 청소년기 초기, 말기에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뭐 뒤늦게 나이를 먹어서 나올 수도 있다. 다양한 정서적 반응으로 이성교제나 타인과 성적 관계가 시작되는 청소년기에 이게 대부분은 좀 많이 드러난다라는 거야. 너무 애가 막 좀 그런 쪽에 집착을 한다든지 이제 청소년기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불안정한 느낌, 그런 감정 때문에 내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2차적인 어떤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낄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외면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과 외로움과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또 이제 세상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어떤 증오가 생기기도 하고, 또 자살 충동을 스스로 느끼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그 다음 이제 성행위에 굉장히 이제 조숙한 그런 특징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난폭하고 폭력적인 어떤 성적 행동으로 또 발현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정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자, 연쇄살인범의 특징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된다. 까지 하고 이제 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이어서 이러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살인범이 되는 구체적인 동기, 그리고 연쇄살인범이 겪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에게 이런 짓을 하고 나타나는 어떤 병적인 행동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를 제가 한번 또 분석을 해서 바로 또 이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판맨 임병수 대표였습니다.